새벽문고. 안녕하세요. 온새벽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새해의 둘째 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년 다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목표라고 할까요? 몇 가지씩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떠올려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채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인데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애써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다짐이나 목표들, 지금까지 처음 그 마음대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맘 같지 않게 잘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같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근데 정말 내 마음같이라는 건 내 뜻대로 라는 의미인가요? 내 마음인데 내 맘 같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정말 수없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김영근 목사의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 라는 책입니다. 책은 우리가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행동, 마음, 사랑, 일과 꿈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들과 슬픔, 결점들에 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변화를 두려워할까? 라든지 나는 왜 싫은 소리를 못할까? 나는 왜 쉽게 사랑에 빠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을 대신 던져주며 설명해 줍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자세한 해결 방법을 일러주기보다는요, 우리의 무의식이 어떤 배경과 감정 속에서 자리를 잡아 말과 행동,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오늘은 많은 챕터 중 나는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할까? 그리고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할까?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수용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는가?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양팔을 벌리고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 거절의 두려움은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차라리 목숨을 끊고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사무라이들이 할복을 하거나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채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관계 형성을 위한 신뢰 쌓기.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타인에 대한 신뢰는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지 못한다면 부모, 특히 엄마와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엄마에게서 위로나 지지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수용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한다.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갖지 못한다.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은 회피 무시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애착이란
양육자 또는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말한다. 생애 초기 부모와 형성한 애착관계는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가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와 제대로 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갖게 된 사람이다. 무의식적 거부란 특히 3살에서 7살 사이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고 회피적인 경험에 고정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다가서기보다 회피하고 따뜻한 말보다 차가운 말을 먼저 내뱉는 태도를 말한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회피형 애착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눈맞춤이나 감정 교류에 실패하고 소통을 거절당한 경험에서 비롯한다. 이는 마음으로는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겉으로는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관계 패턴으로 나타난다.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 "엄마, 나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라고 외치는 아이가 있다고 하자. 엄마가 잠이 덜 깬 눈으로 "잠도 못 자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난리니? 가서 더 자." 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회피형 인간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던 아이는 거부당하고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 반응해주지 않는 엄마로부터 지속적으로 좌절을 겪게 되면 아이는 이런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 부모의 코드에 맞춰 애착 형태를 만들어가게 된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살기 위해 수화를 배우는 것처럼 회피형 부모와 살기 위해서는 회피형 패턴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 회피형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회피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반면 아이가 감정을 말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요구하면 불편해하거나 화를 낸다. 부모의 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할수록 아이는 회피하고 거절하는 환경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 부모에게 어떻게든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면의 신념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고유한 참 자기는 서로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반응을 주고받으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참 자기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전체와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자아를 말한다. 회피형 인간 유형은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회피 성향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 저절로 타인과 멀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먼저 다가서면 뭐해? 어차피 친해지지도 못할 텐데. 내가 먼저 다가서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상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할 거야. 하는 생각에 먼저 다가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만다. 그 결과 왠지 모를 외로움과 공허함에 괴로워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회피형 인간 유형은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을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회피형 내적 작동 모델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따라서 그런 방식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갖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그리 도움을 줄 수 있겠어?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공감을 얻거나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공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담 중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재산 문제로 이혼을 한 40대 남성 철호 씨가 그런 예다. 철호 씨의 괴로운 상황에 대해 듣던 중 마음이 무척 괴롭겠네요 라며 공감을 표한 적이 있었다. 이때 철호 씨는 괜찮아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라는 대꾸로 공감의 반응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이 힘들어서 상담실을 찾아왔음에도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미움의 감정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두려움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해결되지 않은 미움의 감정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아이는 첫 번째 애착 대상인 회피적인 부모로부터 거절과 좌절을 반복 경험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회피형 인간으로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한 부모에게 미움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런데 보통 첫 애착 대상인 부모에게 미움의 감정을 표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일반화해 암암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발산한다. 즉, 표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먼저 다가가지 않는 방식으로 분노를 발산한다. 내면의 도살인 미움의 감정이 타인을 거절하고 있는 탓에 상대도 이런 자신을 미워하고 거절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인정하기 싫은 감정일수록 타인에게 더 강하게 투사되곤 하는데 미움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미움의 감정이 극대화되면 대인공포증이라는 증세로 나타난다. 대인공포증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는 타인의 공격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강한 공격성과 미움의 감정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대인공포증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사랑할 때 타인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고유한 창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은 정말로 나를 거절하게 된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거라 생각하면 상대방은 나를 가까이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 누군가 나를 거절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가? 반대로 내가 먼저 다가가 가까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내 안의 창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켜보자. 먼저 다가서야 관계를 바꿀 수 있다. 먼저 다가간다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내 안의 창, 즉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하다. 마치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온 생존 전략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글 속을 탐험하듯 두려움과 낯선 상황들을 직시하고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타인과 친숙한 상황은 회피형 인간 유형에게는 가장 낯설고 두려운 상황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힘들고 불편한 감정을 견디는 경험을 감수해낼 때 기존의 내적 작동 모델은 점진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낯설고 두려운 길을 혼자 간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상담사나 치료사 같은 안내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두려움과 맞서 나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거절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도 나를 거절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거절은 무척 어렵고 난처한 일로 다가온다. 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거나 타인의 평가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일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거절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50대 후반의 여성 은숙 씨는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사례다. 은숙 씨는 교통사고가 나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조카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 금액이 큰 것도 문제였지만 조카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은숙 씨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생일날 전화 한 통 없는 조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모인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생각으로 참아보기도 했지만 점점 더 서운하고 괘씸하게 여겨졌다. 1년이 지난 뒤에야 연락을 한 조카는 그때의 교통사고로 인해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다면서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사정했다. 괘씸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은숙 씨는 조카가 불쌍하게 여겨져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은숙 씨는 부탁을 안 들어주자니 죄책감이 들고 들어주자니 왠지 이용당하는 것 같아 무척 괴로워했다. 돈을 받을 때만 고마워할 뿐 그 뒤 아무 연락도 없는 조카가 더 괘씸해졌다. 한참을 고민하다 은숙 씨는 조카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에 결국 5천만 원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조카는 돈을 받고 나서 역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은숙 씨는 또다시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나쁜 사람 콤플렉스. 은숙 씨는 왜 거절을 하지 못했을까? 거절을 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는 게 은숙 씨의 말이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이 숨어 있다. 한편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무의식도 갖고 있다. 자신이 항상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부정적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나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말과 행동도 원천 봉쇄하려 한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운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자신의 나쁜 모습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여긴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들어주기 힘든 요구라 할지라도 말이다. 거절을 잘 못하게 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다. 이들은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 해결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특히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해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거절을 잘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지나친 요구를 해 괴로움을 안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자신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된다면 자신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둘러볼 필요가 있다. 거절하지 못해 대신 짐을 떠안을 수도 있다. 40대인 정철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다고 했다. 거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느낀다며 상담을 청했다. 장모님은 씀씀이가 해픈 데다 빚을 많이 진 분이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사 갈 집을 덜컥 계약해 놓고 돈을 마련해 보려 하니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딸에게는 말하기 불편해 장모님은 사위인 정철 씨를 몰래 불러내 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정철 씨는 여윳돈이 없다는 말로 애둘러 거절했지만 장모님은 한 달 뒤엔 돈이 마련되니 꼭 좀 부탁한다며 사정을 했다. 하는 수 없이 한 달 뒤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친구 2명한테서 급히 돈을 빌려 장모님에게 드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장모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정철 씨는 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려 두 친구의 돈을 갚아야 했다. 여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남의 짐을 대신 떠안는 상황에 빠지는 건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 때문이다. 정철 씨의 경우 좋은 사위이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가족이니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문제였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적절한 경계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도와주는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고통에 빠뜨린다. 적절한 경계와 거절이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비행기에 타면 응급 상황에 대비해 산소 마스크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보호자가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다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라는 내용이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적절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계선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적절한 거절 행위다. 경계선은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나의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남의 영역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경계선의 역할이다. 만약 북한이 허락도 없이 휴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차 경고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2차로 사격을 개시할 것이다. 어떤 의도에서든 허락 없이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침략 행위이기에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사격을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 경계를 알고 알아서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에 상대의 선처를 바라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건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는 적절한 경계 속에서 자신이 보호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 거절을 표하는 것은 자기 삶의 주권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임을 기억하자. 사실 목차를 보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꼭 읽어보고 싶은 챕터들이 많더라고요. 불안, 목표, 책임감, 우울, 눈치, 질투, 거짓말 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책이 모든 걸 알려주진 못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내 마음만이라도 내 마음처럼 다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새벽이었습니다.